시간관리사 여기서 마무리시고요. 다음은 아무리 정도에도 지나치지 않는 이식 환자의 투약 관리에 대해서 이주연 약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분간 약사고요. 당연히 이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기 이식 후에 지금 여기에는 이식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한 장기의 이식을 고려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이식 후에 어떻게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태까지 이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약을 복용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사 선생님 처방을 해주고 그걸 이제 약국에 가서 사서 그냥 이게 무슨 약인지 정도 알고 드시거나 모르고 드시거나 이제 약을 드셨을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라고 해서 드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식을 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이 약을 왜 먹어야 하며 이 약이 어떤 약이고 또 얼마만큼을 먹으라고 했으며 그다음에 이 약을 먹을 때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를 알면서 드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약을 잘 알고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이식 후의 장기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식 후에 왜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면역억제제라는 걸 보는데 면역억제제가 그럼 과연 뭔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면역억제 이식 후에 다른 어떤 약물이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약물을 효과적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어떤 뭐 힌트나 팁 같은 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이식 후에는 어떤 약을 복용하게 됩니까? 하면 가장 많이 지금 얘기 나듯이 면역억제제라는 걸 드십니다. 그럼 면역억제제는 왜 복용합니까?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죠.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것 자체도 이식한 후에 건강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식받은 장기와 잘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라는 걸 복용하게 됩니다. 근데 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다 보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염의 위험을 낮춰주는 약을 같이 보조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면역억제제도 약이기 때문에 약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려고 또 같이 보조적인 약물이 투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식 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지 우리 몸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 같은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얘를 우리 몸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그런 그 장기가 있고요. 그런 기관이 있고요. 그런 걸 면역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면역체계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식을 받게 되면 이식에는 내 몸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장기가 아까 임신도 일종의 그 이식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게 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이식된 장기가 망가지게 되죠. 공격을 해서 우리 몸에서 빼내라는 것 자체가 이식한 장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걸 바로 거부 반응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부 반응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면역체계를 조금은 낮춰주는 면역체계를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낮춰주려고 억제시킨다는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역억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이식된 장기를 잘 조화시킬 수 있게 하지만 그러면 면역억제제를 무조건 많이 줘서 거부 반응이 안 생기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많이 떨어지면 실제로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세균이나 진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에 걸리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억제제도 약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억제제의 양은 조심스럽게 주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부 반응도 안 생기면서 이런 감염이나 다른 여러 내과적 합병증도 줄일 만큼의 정도의 면역억제제를 선택하고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면역억제제가 너무 지나치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면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적으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면역억제제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치료 방법에서의 정답은 이식된 장기가 몸 안에서 기능을 할 때까지는 드시는 걸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제 면역억제제를 점점 더 줄여가고 다른 치료로서 면역억제제 안 먹게 되는 그런 신기술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외래에서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옆에 분하고 비교를 하시다 보면 내가 면역억제제의 양이 남들은 3알인데 나는 5알이고 이게 양이 많은데 이게 많은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억제제를 선택하고 용량을 정하는 거는 이식받은 환자의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따라 다르고요. 이식 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나는, 이식 후에 초기에 이런 거부 반응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주로 여러 가지 면역억제제를 조금 다소 용량이 높게 사용하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거부 반응 위험성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면역억제제 용량을 서서히 줄여가게 됩니다. 그런 이식 시기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장기냐에 따라서 장기마다 거부 반응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 받았는지 어떤 수술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그 다음에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따라서 면역억제제의 종류를 선택하기도 하고 용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일부 면역억제제는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하나씩 줬을 때 몸 안에 남아있는 양이 다르게 됩니다. 보통의 약들은 하나씩 주면 우리가 예상하는 몸 안에 남아있는 양이 예상할 만큼 누구나 비슷한 정도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일부 면역억제제는 환자분이 약을 주면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약이 흡수가 되고 몸 안에서 특히 간에서 약을 대사시키는 그러니까 약을 이제 몸에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양이 적당히 남아있게 하는데요. 그 약이 흡수되는 거랑 몸에서 약을 배출시키는 빼내는 이런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일정 정도는 유전자에 의해서도 결정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정 정도는 여러분의 환경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고 다른 질병이나 병용하는 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결정하는 용량은 그 양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남아있는 양을 혈중 농도로서 몸에 얼마인지를 혈액을 직접 뽑아서 본 다음에 그 양이 적절하는 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알짜리 하나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5ml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몸 안에 있는 양이지 내가 먹는 알의 개수는 아니라는 거 하도 질문이 많아서 잠깐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타크로리무스, 프로그랍, 타크로벨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런 약과 또는 사이클로스프린 둘 중에 하나를 보통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PD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드물게 이제 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마이코페놀레이트 등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최대화하고 한 약물을 많이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초기에는 2개 또는 3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개별 약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자세히는 드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의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강조하는 게 약 이름을 외우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죠. 내가 먹는 약에 주로 불리는 이름이 뭐다. 그래야만 진료 보실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약 용량 지시를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크로리무스, 프로그랍, 타크로입 또는 FK라는 이게 말로도 많이 표시를 하고요. 주가 되는 면역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얘는 이제 공복이어야, 그러니까 음식에 의해서 흡수가 떨어지는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복에 투여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식전 1시간 또는 밥 먹고 나서 2시간이 지나야 공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몸에 일정한 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2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이식 장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간이식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식사를 8시쯤에 하시고 약을 10시쯤에 드시라고 해서 10시 드시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8시쯤으로 맞춰서 식사를 9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이 공복인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거고, 이 약은 아까 말했지만 환자분마다 반응이 틀리고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농도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약물 농도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 시기는 이 약을 먹기 직전. 그래서 체열하는 시간은 약 먹기 전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침 7, 8시쯤에 와서 체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 다른 검사가 있을 때라도 약 농도 검사는 약 먹기 전 농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은 다른 약에 비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처방을 받았을 때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이 약이 이 약하고 영향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드시는 습관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약에는 주사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한약 당연히 포함되고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필요한 약이 있는데 지금 감염이 생겨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필요한 약을 먹되 무슨 약을 먹었는지 기록을 해야 되고, 무슨 약을 먹어도 되는지 꼭 상의한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고 사이클로스포린 둘 다 되게 비슷한데, 둘 다 자몽에 의해서 흡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걸로 저희가 기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약,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면역억제제에서 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약을 먹고 나면 처음에 손이 많이 떨리시는 걸 호소할 수 있어요. 그건 보통 초기에 양이 많을 때 생기다가 점점 적응을 해서 괜찮아지시고요. 그다음에 불면이나 감각 이상도 가끔 생기시는 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신장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신장 때문에 물을 보통에 다른 제한이 없으면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탈모를 호소하시는 분도 생기십니다.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도 중요한 면역억제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타크롤린스랑 거의 성격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부작용을 갖고 계시고요. 이 약도 약물 농도 검사를 해야 되고 12시간 간격 대신 공복일 필요는 꼭 없습니다. 식사와는 일정한 간격을, 그러니까 식사를 항상 하고 했으면 항상 하고 본인에서 일관되게만 하시면 되지 꼭 공복일 필요는 없는 약이고요. 나머지 약물 상호작용이나 이런 건 다 거의 똑같고요. 대신에 이 약은 탈모는 없지만 다모증이나 치욕증처럼 잇몸이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치과 가서 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에 복용한 게 원래는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밖에서 과량을 줬을 때 면역 억제 효과가 나서 투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약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장장애가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아침을 먹자마자 드시도록 지금 현재는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줄여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이제 식욕증과 식욕이 이제 늘어나신다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식사량을 그래도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당, 당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면역억제제가 다 혈압하고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을 이제 오래 먹었을 경우에 골다공증, 가뜩이나 이제 만성질환이 있으셔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인데 이제 피드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가끔 칼슘 같은 제제를 같이 처방하거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제도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말코페놀레이트는 앞에 면역억제제가 신장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이 약은 이제 신장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서 그걸 조금 줄이고자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요. 특별하게 이제 보통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롤리무스 복용하실 때 같이 복용하시면 되는데 2번 복용하는 약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이 약 같은 경우에 혹시 설사가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가 생기시면 또는 복통이 좀 심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용량을 조절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떤 약물이 사용되는지 보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생기는 폐렴, 특이한 폐렴이 있어요. PCT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9알씩 일주일에 2번, 신이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복용하지 않고 있고요. 간이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식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씩 매일 이런 식으로 복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버라고 우리 많이 하는 파란색 약인데 이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이고요. 보통 한 이식하고 3개월 정도까지 예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균제 플루나졸은 이제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진균, 곰팡이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진균이 있고요. 진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보통은 입원 기간 동안 또는 항생제를 오래 쓸 때는 그 기간 동안 투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이식 받은 환자 중에서 B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사용했던 B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하시게 되고요. 가장 요즘에 많이 쓴 게 이제 바라크루드는 공복에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FK랑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도록 하루에 한 번만 이거는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파비도 투여받게 되고요. 그다음 그 외에 가글약, 가글은 보통 길게는 6개월 사용하고요. 짧게는 입원해 있는 기간에만 사용했으니 보통 이제 6개월을 추천하고요. 노란색은 곰팡이균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먹어도 되는 약이라서 저희가 입원 기간에는 입을 충분히 헹군 다음에 삼키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그 퇴원에서는 삼키셔도 되고, 이제 이게 맛이 굉장히 달아가고 먹기가 힘들다는 분이 계시면 뱉으셔도 충분히만 가글하고 뱉으셔도 되고요. 분홍색 헥사말딘 가글은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 그러니까 입이 모든 감염원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입에 있는 그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가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PD 같은 약 때문에 그 위장관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PD를 투여하는 기간 동안은 위장 그 보호제가 같이 투여가 되기도 하고요. 이 중에 이제 아루사르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하고 1시간 이상은 최소 뛰어서 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다음에 이제 혈전 안 생기게 하는 약, 그다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바스크라는 그 혈압약 또는 기타 다른 혈압약이 투여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당뇨약 같은 것이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뇨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면역억제제 용량이 줄어들면 혹시 그 당뇨약이 양이 줄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저혈당이 잠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면역억제제 용량이 조절될 때는 당도 좀 더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조절이 필요하시다는 거.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약물 복용을 위해서는 약 이름 항상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복용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요즘은 많이 알람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저 이제 상담하러 오셔도 알람만 울리시는 분들인데, 알람 울리셔서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량을 함부로 변화시키세요. 내가 조금 몸이 이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먹고, 몸이 좀 어떠니까 좀 덜 먹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조절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어서 함부로 약을 끊지 말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을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잊지 않으셔야 되고, 잊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즉시 일단은 복용을 하는데, 너무 다음 시간에 가까이에서 생각이 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빼먹게 되고 다음 약부터 스케줄을 맞추셔야 되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더 철저하게 조절하려면 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약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멀리 시차가 있는 곳에 갈 때는 한두 시간씩 앞뒤로 조절을 해서 약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한약이나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냐고 자주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진통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머리가 아파서 먹는 진통제 같은 것 중에 일부 성분은 면역억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신장에 대한 나쁜 효과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신장을 더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한약재나 건강식품이 잘 투여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간이나 신장을 또 안 좋게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까지 먹을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시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몽주스가 아까 약의 효과를 높인다고 했는데 같이 먹으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정리했었는데요. 균일하게 그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으로는 힘들겠다라는 거고요. 이상에 제가 준비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약을 받으시면 이렇게 많은 약을 어떻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식 너무 힘들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지나 보통 한 달 이내에 보통 다 적응하세요. 그래서 다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규칙을 세워서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이식 후 1년이 지나면 한두 가지 약 정도로 대부분이 줄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거를 가지고 생활을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고 정상인처럼 영위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식 환자들을 위해서는 입원하실 때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외래에서도 외래 진료가 있는 화요일 같은 때에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물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제 딸이 이식한 지 10년인데요. 프라 그러면 아침에 한 날, 저녁에 한 날, 또 노바스크 반알, 또 혈액순환제 반알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됐는데 그게 오래되면 별로 안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오래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거는 뭐 특별히 더 있지는 않고요. 그 정도 기간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경험하면 할 만큼의 부작용이 있어서 경험하셨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래됐을 때 거부 반응을 오래돼도 끊는 환자나 오래돼도 조금 약을 잘 안 먹은 경우에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걸 오히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피부가요. 저는 피부가 좋은데 딸이 피부가 자꾸 뭐가 나고 얼굴에 뭐가 나고 피부 관리를 자꾸 가끔 봤는데 그 면역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또 햇빛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일단 het빛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리면요. 이제 PD 때문에도 얇아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들도 피부에 자외선을 많이 쏘면 피부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근데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그런 위험성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출을 일반인하고 비슷한 정도로 삼가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은 약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바꿀 정도의 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좀. 인사들 홍삼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먹는지 동시에 홍삼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다른 병원 약이요? 아니면 이식 후에 드시는 약이요? 이식 후에 드시는 약을 드시면서 홍삼을 같이 드실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딱 먹었다고 문제가 오늘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드시는 경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와 바디 같은 거 먹으면 와파린 드시는 경우에는 안 돼요, 아예. 예, 그건 연구가 확실히 되어 있어요. 네, 이상으로 시간당 해당 질문은 홈페이지로만 받겠습니다. 이전 여사님 감사합니다. 다음